서울의 하늘은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있었고 가늘고 차가운 빗줄기가 세상을 씻어내리고 있었습니다. 강남의 한 대형 장례식장 3층 특실에는 고인의 영정 사진을 중심으로 화환 조화가 빼곡히 놓여 있었어요. 한태식은 검은색 상복을 단정하게 입고 아내 미영의 영정 앞에서 무거운 발걸음으로 왔다 갔다 하며 조문객들을 맞이하고 있었습니다. 30년 함께한 반려자를 보내는 아픔에 그의 가슴은 찢어질 것 같았어요. 마지막 순간까지 미영의 손을 잡고 있었지만 결국 그녀는 긴 투병 끝에 눈을 감았습니다. 태식의 눈가에는 주름이 깊게 패였고 한때 검은색이었던 머리카락은 이제 흰색과 회색이 뒤섞여 있었죠. 67세의 나이에 그는 이제 홀로 남았습니다. 한 선생님,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정말 마음이 아픕니다. 선생님. 태식은 기계적으로 허리를 숙이며 인사를 받았습니다. 대학 동료들, 미영의 친구들, 그리고 오랜 이웃들이 하나둘 찾아와 위로의 말을 건넸어요. 하지만 그 어떤 말도 그의 마음속 구멍을 메울 수 없었습니다. 그저 의례적인 인사말이 오가는 공간에서 태식은 점점 더 고립되어 가는 느낌이었죠. 갑자기 장례식장 입구에 소란이 일었습니다. 몇몇 조문객들이 동시에 문 쪽을 향해 고개를 돌렸고 작은 탄성과 함께 수군거림이 퍼졌어요. 검은 우산을 든 경호원들 사이로 고급스러운 검은색 롤스로이스 고스트에서 한 남자가 천천히 내렸습니다. 그의 등장에 장례식장의 공기가 순식간에 달라졌죠. 180이 넘는 키에 완벽하게 재단된 검은색 수트를 입은 남자는 주변의 시선을 한 몸에 받으며 천천히 입구로 걸어 들어왔습니다. 그는 대기업 JH그룹의 회장으로 알려진 유명 인사였어요. 경제지 표지를 장식했던 얼굴, 한국에서 가장 성공한 젊은 사업가 중 한 명으로 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태식은 그가 누구인지 알지 못했습니다. 아내와 어떤 인연이 있었던 걸까? 혹시 미영이 생전에 후원했던 단체와 관련된 인물일까? 의아함을 품은 채 태식은 그 낯선 방문객을 지켜보았어요. 남자는 조문객들 사이를 천천히 가로질러 영정 앞에 섰습니다. 잠시 미영의 사진을 응시하던 그는 깊이 고개를 숙여 조문하고 이어서 태식에게 다가왔어요. 태식은 의례적인 인사를 준비하며 그를 맞이했습니다. 삼가 조의를 표합니다. 낮고 깊은 목소리로 남자가 말했습니다. 그리고 고개를 들자 그의 눈동자가 태식의 시선과 마주쳤어요. 그 순간 태식은 숨이 멎는 것 같았습니다. 시간이 멈춘 듯한 기분이었죠. 그 눈빛, 태식은 온몸에 전율이 흐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 눈빛은 10년 전 교통사고로 잃었던 그의 아들 준호의 것과 똑같았어요. 감추려 해도 감출 수 없는 눈 밑에 작은 점, 왼쪽 눈동자에 살짝 비치는 갈색 빛깔, 그리고 무엇보다 미영을 닮은 그 깊은 눈매까지. 정중히 부탁드립니다. 이따 잠시 시간을 내주실 수 있을까요? 그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 목소리마저도 준호의 것과 닮아 있어서 태식은 귀를 의심했어요. 마치 과거에서 들려오는 메아리 같았습니다. 태식은 혼란스러웠지만 무의식적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머릿속은 온통 질문으로 가득했습니다. 이건 현실일까? 아니면 슬픔에 잠긴 자신의 망상일까? 아내를 잃은 충격으로 환각을 보는 것일까? 하지만 주변 사람들의 반응을 보면 확실히 그 남자는 실존하는 인물이었죠. 장례식은 계속되었고 조문객들은 차례로 조의를 표하고 떠났습니다. 태식은 의례적인 인사와 감사의 말을 반복했지만 그의 시선은 끊임없이 그 낯선 남자를 쫓았어요. 그는 장례식장 한쪽 구석에 조용히 서서 때때로 미영의 영정 사진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 남자의 모든 움직임을 유심히 관찰했습니다.
그가 커피잔을 드는 방식, 왼손으로 머리카락을 쓸어 넘기는 습관, 가끔씩 무의식적으로 입술을 깨무는 모습까지 모든 것이 준호와 닮아 있었죠. 특히 긴장할 때마다 새끼손가락으로 엄지손가락을 문지르는 그 작은 습관은 준호가 어렸을 때부터 가지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말도 안 돼. 이건 불가능해. 태식은 속으로 중얼거렸습니다. 그와 미영은 10년 전 분명히 아들의 시신을 확인했어요. 강변도로에서 일어난 그 끔찍한 사고 후 경찰서에서 그들은 변형된 얼굴이지만 분명 준호임을 확인했었습니다. DNA 검사 결과도 받았고 장례식도 치렀으며 10년이라는 시간 동안 아들의 부재와 함께 살아왔죠. 마지막 조문객이 떠나고 영정 사진 앞에는 태식과 그 남자만이 남았습니다. 무거운 침묵이 흘렀어요. 밖에서는 여전히 비가 내리고 있었고 창문을 타고 흘러내리는 빗방울이 실내의 조명에 반사되어 벽에 그림자를 만들었습니다. 어디로 가면 좋을까요? 남자가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태식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집으로 가자니 너무 사적인 공간 같고 그렇다고 사람 많은 곳도 적절치 않았어요. 장례식장 근처에 조용한 카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란히 걸었지만 대화는 없었습니다. 빗속을 걸으며 태식은 자신이 미친 짓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의심했어요. 낯선 사람을 따라가는 것이 위험할 수도 있었지만 그 어떤 위험도 지금 그가 느끼는 혼란과 궁금증보다 크지 않았습니다. 카페는 한산했습니다. 그들은 창가 자리에 앉았어요. 태식은 창밖으로 흐르는 빗물을 바라보며 어떻게 이 대화를 시작해야 할지 고민했습니다. 커피가 나오고 긴 침묵이 이어졌어요. 제가 준호입니다. 아버지. 그 남자가 마침내 입을 열었습니다. 단 한 문장이었지만 그 말은 태식의 세계를 뒤흔들었어요. 태식의 눈에서 분노의 불꽃이 타올랐습니다. 10년간의 슬픔, 그리움, 후회가 한순간에 분노로 변했죠. 장난하지 마시오. 내 아들은 10년 전에 죽었소. 태식의 목소리는 떨렸고 주먹은 무의식적으로 꽉 쥐어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일어나려 했어요. 이런 잔인한 장난을 더 이상 들을 필요가 없었습니다. 아내의 장례식 날 이런 식으로 상처를 주다니. 그러자 그 남자는 재빨리 주머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손바닥 위에 놓인 것은 작은 은반지였어요. 반지에는 정교하게 새겨진 3개의 이니셜이 있었습니다. 한태식, 임미영, 그리고 한준호의 이니셜이었죠. 태식은 그 자리에 얼어붙었습니다. 그 반지는 미영이 준호의 26번째 생일에 특별히 주문 제작해서 선물했던 것이었어요. 가족의 연결을 상징하는 오직 준호만이 가지고 있던 특별한 반지. 준호는 그 반지를 늘 목에 걸고 다녔고 시신과 함께 묻혔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지? 태식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그는 반지를 건네받아 손가락으로 천천히 만졌어요. 반지 안쪽에는 영원한 우리 가족이라는 문구가 새겨져 있었습니다. 태식은 이 작은 금속 조각이 불러일으키는 감정의 파도에 압도되었어요. 10년 전의 기억들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준호의 16번째 생일 파티. 미영이 신비로운 미소를 지으며 작은 보석함을 건넸던 순간. 반지를 보고 기뻐하던 준호의 얼굴. 그리고 이제는 모두 과거가 되어버린 그 행복했던 순간들. 미영이 준호에게 반지를 주며 했던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이 반지는 엄마와 아빠의 사랑이 항상 너와 함께한다는 증표야. 어디에 있든 무슨 일이 있든 우리는 항상 하나야. 남자는 태식의 감정적인 동요를 존중하듯 조용히 기다렸습니다. 그의 눈에도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마침내 태식이 고개를 들자 남자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말씀드릴 이야기가 많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믿기 어려운 이야기일 테지만 모두 사실입니다. 남자는 커피잔을 양손으로 감싸쥐고 창밖을 바라보며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그의 시선에는 먼 과거를 바라보는 듯한 공허함이 서려 있었어요. 사고 당일 저는 운전 중에 핸드폰 메시지를 확인하려다가 순간적으로 핸들 조작을 실수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과실을 인정하며 말을 이어갔습니다. 태식은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온 신경을 집중했어요. 가드레일을 들이받고 차가 공중으로 솟구쳤을 때 제가 안전벨트를 제대로 매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차창으로 튕겨 나갔습니다. 몸이 공중에 떠 있는 느낌이 들었고 다음 순간 차가운 강물에 빠졌어요. 그는 그 순간을 회상하며 잠시 말을 멈추었습니다. 그의 눈에는 공포가 서려 있었어요. 물속에서 의식을 잃었고 그 후의 일은 저도 제대로 알지 못합니다. 제가 나중에 들은 바로는 한강 하류에서 어떤 사람들이 저를 발견했다고 해요. 태식은 그 이야기가 사실일 수도 있다는 가능성을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준호의 사고 당시 경찰 보고서에는 차량이 강변도로에서 한강으로 추락했다는 내용이 있었어요. 그리고 시신은 며칠 후에야 발견되었죠. 저를 발견한 건 중국인 밀수업자들이었습니다. 남자의 목소리가 더 낮아졌습니다. 그는 주변을 살피듯 시선을 돌리더니 더 가까이 몸을 기울였어요. 그들은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불법 물품을 운반하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강변에서 반쯤 죽어가는 저를 발견했을 때 그들은 제 주머니에서 지갑과 신분증을 훔쳤어요. 그리고 그는 잠시 말을 끊고 깊은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그들은 제가 죽었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저를 그냥 두지 않고 배에 실었습니다. 아마도 병원에 데려가면 질문을 받게 될까 두려웠던 것 같아요. 어쨌든 그들이 훔친 제 소지품은 차 안에 남아있던 시신과 함께 발견된 겁니다. 태식은 입을 열었다 다시 다물었습니다. 그가 말하는 시신, 그럼 누구의 것이었을까? 그리고 DNA 검사 결과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 지금 하시는 생각 알고 있습니다. 남자가 태식의 혼란을 읽어낸 듯 말했어요. 저도 그 의문에 대한 답을 찾는데 몇 년이 걸렸습니다.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 그날 저와 같은 시간에 비슷한 사고가 있었다고 해요. 그리고 그 사고로 세상을 떠난 사람의 시신이 제 차에서 발견된 것 같습니다. 정확한 이유는 아직도 모르겠지만 태식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하지만 DNA 검사 결과 그 부분이 제가 가장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입니다. 남자가 인정했어요. 제 추측으로는 어쩌면 검사 샘플이 뒤바뀌었거나 검사 과정에서 오류가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니면 그는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둘 다 그 가능성을 생각하고 싶지 않았어요. 의도적인 조작이 있었을 수도 있다는 것. 어쨌든 그들은 저를 중국으로 데려갔습니다. 산둥성의 한 작은 어촌 마을이었어요. 의식을 되찾았을 때 저는 완전히 기억을 잃은 상태였습니다. 제 이름도 가족도 한국에서의 삶도 기억하지 못했어요. 태식은 그 상황을 상상해 보려 했습니다. 낯선 땅에서 언어도 통하지 않고 자신이 누구인지도 모른 채 깨어난 아들. 그 공포와 혼란은 어떠했을까요? 처음 2년은 그 마을에서 어부들을 도우며 살았습니다. 그들은 저를 한국에서 온 아이라고 불렀죠. 托你的福，我学到了中文。 중국어도 천천히 배웠고 새로운 삶에 적응해 갔어요. 하지만 항상 무언가 빠져 있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꿈에서는 자주 보이는 얼굴들, 들리는 목소리들, 그게 바로 아버지와 어머니였던 거예요. 남자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그는 재빨리 손등으로 닦아냈어요. 5년이 지나서야
제 이름을 기억해냈습니다. 어느 날 아침, 꿈에서 깨어났을 때 갑자기 나는 한준호다라는 생각이 머릿속을 스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부터 조금씩 기억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조각조각 흩어진 퍼즐 같았지만 점점 더 많은 기억이 돌아왔어요. 태식은 상상조차 할 수 없는 그 경험에 말문이 막혔습니다. 그의 아들이 살아있다면, 그동안 그들이 슬퍼하고 있는 동안 준호는 혼자서 그런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걸까요? 왜 그때 연락하지 않았니? 태식은 분노와 슬픔이 뒤섞인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그의 두 눈은 충혈되어 있었고 책상 모서리를 쥐는 손가락이 살짝 떨렸어요. 준호는 태식의 시선을 온전히 마주치지 못한 채 입술을 깨물며 답했습니다. 두려웠습니다. 부드럽게 떨리는 목소리에 억눌린 눈물이 비어져 나올 듯했죠. 제가 돌아갔을 때 가족들이 저를 받아들일지 너무 늦었다고 생각했어요. 잠시 어색한 정막이 흘렀습니다. 장례식장 밖에서는 빗물이 고였던 곳들이 조금씩 말라가고 있었고 바람이 창문을 흔들어대는 소리가 들렸어요. 그러나 방 안 분위기는 여전히 어둡게 가라앉았죠. 태식은 처연한 표정으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내 미영이 떠나간 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살아 돌아온 준호가 눈앞에 있다는 사실이 여전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컥 치솟는 감정을 애써 억누르려는 듯 천천히 숨을 골랐어요. 정말 너가 돌아오지 않은 이유가 그것뿐이었냐? 태식은 낮은 음성으로 다시 물었습니다. 그 안에는 서운함과 분노, 그리고 아들을 다시 보게 된 기이한 안도감까지 뒤섞여 있었죠. 준호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습니다. 제가 있었던 곳에서 불법적인 일에 연루되었습니다. 그가 갑자기 소매를 걷어보이자 팔에 새겨진 긴 흉터가 눈에 들어왔어요. 밀수업자들이 저를 이용했고 그들의 협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도망쳐야 했어요. 방 안 공기는 더 무거워졌습니다. 태식의 시선이 그 흉터에 고정되자 준호는 저도 모르게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건 그들이 남긴 상처입니다. 그는 한 번 더 숨을 삼키며 입술을 떨었어요. 가족에게 위험이 미칠까 두려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거의 울먹이는 톤으로 바뀌었죠. 그는 아버지 앞에서 끝내 감정을 억누르지 못하고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태식은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긴 침묵 끝에 그는 아들의 흉터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작게 한숨을 내쉬었어요. 말로 표현하기 힘든 복잡한 감정이 그의 얼굴에 잠시 비쳤습니다. 그런 지옥 같은 상황에 있었다면 그는 마치 혼잣말을 하듯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너가 연락할 수 없었던 이유를 이제 조금 알 것 같기도 하구나. 그러나 마음 한편에서 피어오르는 원망을 완전히 지울 수는 없었어요. 아내 미영이 세상을 떠나기 전 단 한 번이라도 준호가 소식을 전해줬다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이 태식을 끝내 괴롭히고 있었습니다. 준호 역시 그 아쉬움을 이미 감당하고 있을 테니 태식은 더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방 안에 묵직한 공기가 내려앉았고 뒤늦게 들어온 빛이 조용히 창문 틈새로 새어 들어왔어요. 마치 희미한 위로처럼 보이는 그 빗줄기를 태식과 준호는 같이 바라봤죠. 그 작은 빛조차도 서로에게 해줄 수 있는 위안이었는지 두 사람은 잠시 그 자리에서 슬픔과 죄책감을 공유하며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상황에서 빠져나왔니? 태식은 궁금증 어린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아들이 직접 겪은 고통스러운 시간을 차마 상상하기 어려워 보였어요. 준호는 잠시 입술을 앙다물고 있었지만 이내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우연히 만난 한 사업가가 저를 도와주셨습니다. 그는 상념에 잠긴 듯 먼 기억 속을 헤집으며 옅은 미소를 지었어요. 그분은 제 상황을 이해하고 새 신분을 만들어 주셨어요.
준호의 말에 태식의 눈이 조금 크게 떠졌습니다. 제가 불법 조직에 얽혀 있던 터라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빠져나올 길이 없었습니다. 잠깐의 침묵이 흘렀어요. 바깥에서 부는 바람이 창문을 흔들자 빗물을 머금은 나뭇가지들이 부딪히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준호는 시선을 창밖으로 돌리며 그때의 기억을 곱씹듯 낮은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한 보호만을 받았어요. 하지만 그 사업가분 밑에서 일하며 자연스레 사업 수완을 배웠죠. 그가 덧붙이는 말에는 은근한 존경심이 묻어 있었습니다. 태식은 아들이 그동안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조금씩 짐작이 가는 듯 했습니다. 오로지 살아남기 위해 전혀 낯선 세계 속에서 발버둥쳤을 아들의 모습을 떠올리니 가슴이 시렸어요. 그럼 그 사업가분이 너가 이렇게 클 수 있도록 도와주셨다는 거구나. 준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3년 전 그분이 돌아가시며 퇴사를 저에게 맡기셨어요. 그의 눈에는 그때를 떠올리는 슬픔과 책임감이 동시에 서려 있었죠. 그때부터 한국으로 돌아갈 준비를 했습니다. 준호의 말에 태식은 작게 한숨을 쉬며 다시금 복잡해진 표정을 지었습니다. 만약 그때 더 일찍 돌아왔다면 미영의 마지막을 함께할 수 있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마음이 무거웠죠. 준호는 태식의 반응을 살피다 고개를 숙이며 작게 목소리를 더했습니다. 하지만 제 과거가 드러나면 회사에 피해가 갈까 두려웠습니다. 그는 죄책감 가득한 눈빛으로 아버지를 바라봤어요. 그래서 비밀리에 가족을 찾아보기 시작했죠. 그 말이 떨어지는 순간 태식은 갑작스러운 허무함을 느꼈습니다. 아들은 이미 3년 전부터 가족을 찾으려 노력하고 있었는데 정작 가족들은 그 사실을 조금도 알지 못했던 거니까요. 너가 그 사업가분을 만나지 않았다면 아직도 불법 조직에서 벗어나지 못했을 수도 있겠구나. 태식은 잠시 아들을 물끄러미 바라보았습니다. 살아있는 존재가 되어 돌아온 준호가 놀랍고 또 안쓰럽기도 했어요. 준호의 눈길은 먼 곳을 향해 있었습니다. 그에게는 10년이라는 긴 시간 동안 쌓인 고통과 시련이 있었고 그걸 버티게 해준 은인까지 만났지만 가족과 떨어져 지낸 세월만큼의 후회가 깊게 드리워져 있었죠. 아버지, 준호는 잠시 멈칫하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이어갔습니다. 그분이 저를 살려주지 않았다면 저는 진작에 세상을 떠났을 겁니다. 태식은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쉬었어요. 한편으로는 미영이 살아있었다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땠을지 궁금했죠. 분명 눈물로 준호를 안아주며 자신의 아이를 살려준 사람에게 감사 인사를 전했을 겁니다. 둘 사이에는 잠시 적막이 흘렀어요. 이번에는 두 사람 모두 울음을 삼키려 애쓰고 있었고 깊은 한숨이 공기 중을 무겁게 채우고 있었습니다. 결국 태식이 먼저 입을 열었어요. 너가 살아있어줘서 정말 다행이다. 그의 목소리는 너무 작아 준호가 고개를 들어 확인해야 했을 정도였죠. 준호는 그 말을 듣고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가슴 한구석에서 뜨겁게 솟아오르는 울분과 안도, 그리고 미안함이 한꺼번에 터질 듯 했어요. 그러나 그 순간만큼은 아버지의 그 한마디가 10년간 갈라져 있던 시간을 조금이라도 메워주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머니의 부고를 알았니? 태식의 의심이 가시지 않았습니다. 그는 준호가 대답하기 전 혹시 누가 미리 연락을 해줬던 건 아닌지 궁금했어요.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습니다. 2년 전부터 사람을 고용해 가족을 지켜봤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태식의 눈이 살짝 흔들렸어요. 아들이 그렇게라도 가족을 확인하고 있었다는 사실이 놀라움과 안도감을 동시에 불러일으켰습니다. 어머니가 암 진단을 받으셨다는 소식도 그렇게 들었어요. 준호는 말끝을 흐리며 다시 한번 참았던 눈물을 삼키려 애썼습니다.
태식의 얼굴에는 복합적인 감정이 어른거렸죠. 용기를 내서 찾아가려 했지만 어머니가 저를 보시면 충격으로 건강이 더 나빠질까 두려웠습니다. 준호의 목소리가 갈라졌어요. 그는 말을 하다가 잠시 숨을 고르는 듯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래서 몰래 최고의 의사들을 보냈지만 이미 너무 늦었더군요. 그 말을 들은 태식의 가슴이 아파왔습니다. 아내 미영이 그토록 힘든 투병을 해왔을 때 아들은 뒤에서라도 돕고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야 알게 됐죠. 준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감당하기 힘든 후회가 폭발하듯 터져 나올 것 같았어요. 어머니의 마지막을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이 제 평생의 후회가 될 것입니다. 태식은 아무런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방 안은 정적에 휩싸였고 가끔씩 들리는 시계 초침 소리가 유난히 크게 느껴졌죠. 고요함 속에서 두 사람은 어머니이자 아내였던 미영에 대한 그리움을 각자 조용히 삼키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마침내 몸을 돌려 창문 너머를 바라봤습니다. 어두운 구름이 조금씩 흩어지고 있었지만 마음속 구름은 쉽게 걷히지 않을 듯 했어요. 더 일찍 왔더라면 어머니가 제 소식을 조금이라도 빨리 아셨으면. 그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졌습니다. 태식은 아들의 뒷모습을 가만히 지켜봤습니다. 10년이라는 시간은 그를 완전히 다른 사람으로 만들었지만 어깨가 떨리고 있는 모습은 예전 그 아이와 조금도 다르지 않았죠. 슬픔에 잠긴 준호의 실루엣이 오히려 이 사람이 정말 우리 아들이구나 하는 확신을 짓게 만들어 주었습니다. 너도 힘들었겠구나. 태식이 작게 중얼거렸어요. 그는 한숨을 뱉으며 고개를 떨궜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가족들이 서로를 잃어버린 채 살아왔다는 사실이 다시 한번 무겁게 다가왔죠. 준호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창문 너머로 펼쳐진 잿빛 하늘과 어느덧 가늘어지던 빗줄기를 본 채로 시선을 고정했어요. 아버지 앞에서 모든 진실을 이야기했지만 마음 한구석에 남은 미련과 후회는 쉽게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태식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의 임종을 지켜본 사람이자 준호를 가슴에 묻은 아버지로서 아직은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으니 어떤 말로 아들을 위로해야 할지 몰랐어요. 다만 준호가 가족을 지키고자 했던 마음과 미영의 마지막을 지켜주지 못했다는 깊은 후회가 서로를 더욱 짓누를 뿐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두 사람은 같은 공간 안에서 진실을 공유하고 있었어요. 차가운 빗줄기가 세상을 씻어내듯 언젠가는 이 슬픔도 흘러가고 다시금 따뜻한 햇살이 비추는 순간이 찾아오리라는 막연한 바람이 그들 사이를 감싸고 있었습니다. 갑자기 카페 문이 열리며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차가운 바람이 밖에서 함께 밀려와 카페 안을 잠시 뒤흔들었고 그 여자는 헐레벌떡 문턱을 넘어섰어요. 비교적 한산했던 실내는 순간 웅성거렸지만 이내 조용해졌습니다. 태식과 준호를 발견하고 황급히 다가왔어요. 그녀는 급하게 숨을 고르며 두 사람을 번갈아 바라보았습니다. 오빠, 여기 있었네. 놀랍게도 그녀는 준호의 여동생 수미였습니다. 그녀는 활짝 웃는 표정이었지만 눈가에는 복잡한 감정이 엿보였어요. 오빠를 다시 본다는 사실만으로 가슴이 벅차오는 듯 보였죠. 수미는 가방을 고쳐 메고 고개를 살짝 숙인 뒤 다급한 말투로 물었습니다. 오빠, 괜찮아? 장례식장에서도 못 봐서. 태식은 혼란스러운 마음에 물었죠. 수미야, 너도 알고 있었니? 그 말에는 서운함과 놀라움이 교차하고 있었어요. 아내를 잃은 와중에 딸마저 무언가를 숨기고 있었다는 생각에 태식의 심장이 세차게 뛰었습니다. 수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 달 전에 알게 됐어요. 오빠가 찾아와서. 그녀는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뒤이은 침묵 속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듯 미안함에 눈물이 맺혔어요.
그 말을 들은 태식은 배신감이 들었어요. 눈앞에 살아 돌아온 아들은 믿을 수 없고 딸마저 한 달이나 전부터 사실을 알고 있었다니 복잡한 감정이 몰려왔죠. 짧은 순간이었지만 태식의 머릿속은 수십 가지 생각으로 가득 찼습니다. 어머니에게는 왜 말하지 않았니? 태식은 격앙된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작은 카페 안에 긴장감이 돌았고 주변 테이블의 사람들도 눈치를 살피며 조용히 대화 소리를 낮췄어요. 수미의 눈에 눈물이 고였죠. 그녀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엄마가 원치 않으셨어요. 엄마는 오빠가 살아있다는 걸 이미 알고 계셨거든요. 이 말에 태식은 물론 준호도 놀란 표정이었습니다. 수미의 고백은 그동안 미영이 어떤 마음으로 세월을 버텨왔는지를 암시하고 있었죠. 짙은 침묵이 카페에 내려앉았고 세 사람은 순간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낯선 진실이 서서히 드러나면서 태식의 눈앞에는 미영의 얼굴이 겹쳐 보였어요. 이미 아들의 생존을 알고 있었지만 말하지 않고 떠나버린 아내를 생각하니 슬픔과 안타까움이 가슴을 파고들었습니다. 카페 창문 너머로는 빗줄기가 점점 가늘어지는 모습이 보였고 그 흐릿한 풍경이 마치 이들 가족의 아픈 시간을 비추는 듯 했어요. 수미는 조용히 자리 한쪽에 앉아 눈물을 훔쳤고 준호는 한숨을 삼키듯 고개를 떨궜습니다. 태식은 아직도 믿기 어렵다는 듯 카페 천장을 잠시 올려다보았어요. 이미 알고 있었다니. 이 사실 하나가 가족에게 새로운 파문을 일으키고 있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시작된 충격은 이제 미영의 진심을 다시 확인하는 순간으로 이어지고 있었죠. 뭐라고? 태식은 충격의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마치 시간이라도 멈춘 것처럼 순간적으로 주위의 모든 소리가 희미해졌죠. 준호 역시 놀란 표정이었어요. 미영이 아들의 생존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이 두 사람 모두에게는 전혀 예상치 못한 진실이었으니까요. 수미는 가방에서 편지 한 통을 꺼냈습니다. 카페 조명에 반사된 편지 봉투가 하얗게 빛났고 수미의 손이 미세하게 떨리는 게 보였죠.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에 저에게 주신 거예요. 그녀는 봉투를 잡은 채로 잠시 숨을 고르고 나서 조용히 말을 이었습니다. 오빠의 장례식 날로부터 준호 오빠를 찾아오셨대요. 수미의 말에 태식의 가슴이 무너졌죠. 10년 전 준호의 죽음을 믿고 슬픔에 잠겨있던 시기에 미영이 아들을 직접 찾았다는 사실이 태식에겐 엄청난 충격이었습니다. 그가 배신감을 느끼는 동시에 아내가 혼자서 어떤 마음으로 아들의 생존을 감싸 안았을지를 떠올리니 괜히 아프고 저려왔어요. 엄마는 3년 전에 오빠를 찾으셨어요. 수미의 말이 이어질 때 태식과 준호는 숨소리를 멈춘 채 귀를 기울였습니다. 하지만 오빠가 새 삶을 살고 있다는 걸 보시고 방해하지 않기로 결심하셨대요. 편지를 읽는 동안 태식의 눈물이 흘렀습니다. 손에 꼭 쥔 편지가 살짝 구겨질 정도로 그는 감정에 휩싸여 떨리는 손을 멈출 수 없었죠. 미영이, 넌 도대체 언제 이런 결심을 한 거냐? 그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아내를 불렀습니다. 미영은 마지막 문장에 이렇게 적었어요. 여보, 우리 아들이 돌아올 거예요. 그때 꼭 안아주세요. 그 아이는 죄책감에 너무 오래 살았답니다. 편지에 담긴 미영의 글씨체는 예전과 똑같았고 문장 끝자락마다 작은 떨림이 묻어나 있었습니다. 마치 죽음을 앞두고도 가족을 향한 사랑과 믿음을 놓지 않았던 흔적 같았죠. 편지를 내려놓은 순간 준호와 태식은 서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들의 눈동자에는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슬픔과 안도가 동시에 감돌았어요. 한편으로는 미영이 모든 걸 알고 있으면서도 굳이 알리지 않은 이유가 무엇일까 하는 의문도 들었습니다. 그러나 그 의문은 곧 미영의 편지 속 문장으로 풀렸죠. 그 아이는 죄책감에 너무 오래 살았답니다.
어쩌면 미영은 아들이 새 삶에 적응하는 것을 지켜보고 싶었고 태식이 받을 상처까지 헤아려 직접 말을 꺼내지 않은 채 기다렸을지도 몰랐습니다. 그리고 30년 만에 처음으로 아버지와 아들로서 서로를 끌어안았어요. 준호가 조심스럽게 다가오자 태식은 아무 말 없이 아들의 어깨를 감쌌죠. 둘 사이에 수많은 시간과 거리감이 있었지만 이 순간만큼은 서로의 체온이 분명하게 전달되고 있었습니다. 카페 안을 감싸던 침묵은 어느덧 따뜻한 울음으로 바뀌었고 수미 역시 눈물 지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바람이 불던 창밖에서는 빗줄기가 거의 그쳐가고 있었어요. 마치 미영이 이 광경을 보면서 아들에게 돌아와줘서 고맙다고 속삭이는 듯한 부드러운 기운이 감돌았습니다. 장례를 모두 마치고 집으로 돌아온 세 사람은 오래된 가족 앨범을 펼쳤습니다. 긴 하루의 끝이었지만 미영의 편지와 준호의 돌아옴이 만들어낸 충격은 여전히 가시지 않았죠. 거실 탁자 위에는 미영이 생전 좋아하던 꽃병이 놓여 있었고 그 옆에 조명을 은은하게 켠 스탠드가 따뜻한 빛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수미는 와인을 따르며 웃었어요. 엄마는 항상 준비가 되어 있었어. 그녀가 말할 때 목소리는 살짝 떨렸지만 표정만큼은 밝아 보였어요. 아마도 오빠가 돌아온 사실이 기쁨으로 다가오는 것 같았죠. 수미는 서랍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은은한 조명 아래서 상자의 표면이 반짝였고 태식과 준호는 동시에 그 상자를 바라봤어요. 엄마가 오빠를 위해 매년 생일 선물을 사두셨어요. 그 한마디는 세 사람의 마음을 절절히 흔들었습니다. 상자 안에는 10개의 작은 포장된 선물이 있었습니다. 하나하나 정성스레 포장된 모습에 미영이 매년 어떤 마음으로 이를 준비했을지 상상이 됐죠. 준호의 손이 떨렸어요. 첫 번째 선물을 열자 고급 만년필이 나왔습니다. 카드에는 내 아들의 26번째 생일을 축하해라고 적혀 있었죠. 단정한 필체와 함께 작은 하트 모양이 그려져 있었는데 그 하트 속에 엄마가 항상 널 사랑한다라는 느낌이 담겨 있는 듯 보였습니다. 준호는 참았던 눈물을 터뜨렸습니다. 수십 번 삼키려 했던 울음이 결국 이 한 줄의 문구 앞에서 무너져 내렸어요. 어머니는 저를 한 번도 포기하지 않으셨군요. 그는 만년필을 꼭 쥐고 조용히 흐느꼈습니다. 태식은 가슴이 찢어지는 순간이었어요. 옆에서 손으로 얼굴을 감싸며 눈물을 훔치다가 이내 앨범 속 사진들을 바라봤죠. 거기에는 어린 준호가 미영 곁에서 활짝 웃고 있는 장면, 가족이 함께 여행을 갔던 장면이 그대로 담겨 있었습니다. 사진마다 미영의 손길이 묻어나는 애정이 번져 있었어요. 어쩌면 미영은 준호가 자신의 장례식에 올 것이라는 것까지 알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녀는 모든 것을 미리 대비하듯 아들이 돌아올 자리를 조용히 만들어 놓았던 셈이었죠. 태식은 그 사실을 깨닫자 마음 한구석에서 미영의 따뜻한 웃음소리가 들려오는 것 같았습니다. 수미는 남은 포장 상자를 하나씩 꺼내 보여주었어요. 그 안에는 책지갑, 목도리 등 준호의 나이에 맞춰 꼼꼼히 준비된 선물들이 가득했죠. 그건 미영이 매년 아들이 살아있을 것이라고 믿으며 마치 보물처럼 쌓아둔 시간이었습니다. 거실의 시계가 밤늦은 시각을 알렸지만 세 사람은 아무도 잠들고 싶지 않았어요. 이 순간 서로의 슬픔과 기쁨을 함께 느끼며 미영의 빈자리를 조금씩 채워가는 느낌이었기 때문이었죠. 오랫동안 닫혀있던 가족 앨범은 이제 다시 펼쳐지고 미영이 남긴 마음은 세 사람을 조용히 묶어주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두 눈 가득 눈물을 머금은 채 앨범 속 사진을 한 장씩 넘겨봤어요. 어머니가 이렇게까지 준비해 두셨다니. 그는 다시 한번 흐느꼈지만 이번에는 조금 전과 달리 감사함과 안도감이 섞인 울음이었습니다. 태식은 조용히 준호의 어깨를 감싸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내 어머니는 너를 언제까지고 기다렸지. 우리 미영이가 참 대단한 사람이었어. 그 말은 곧 수미도 준호도 모두 공감하는 말이었죠. 창밖으로는 바람이 한결 잔잔해져 밤하늘에 별이 희미하게 깜빡이는 모습이 비쳤어요. 그 별 사이를 헤치고 미영의 시선이 내려오고 있는 듯한 환상이 잠시 지나갔습니다. 그것이 환상이든 아니든 가족들은 서로를 향한 포옹과 눈물로 미영이 남긴 마지막 선물을 함께 나누고 있었어요. 다음 날 준호는 자신의 회사로 태식을 초대했습니다. 이번에는 아침부터 맑은 하늘이 펼쳐졌고 도심 고층 건물들의 유리창이 햇빛을 받아 반짝였어요. 준호가 직접 태식을 모셔가기 위해 차를 보냈고 태식은 오랜만에 정장을 꺼내 입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아내 미영의 장례 이후 이런 차림새로 어딘가를 가는 게 낯설었지만 아들과 함께 시간을 보낼 생각에 복잡하면서도 미묘한 감정이 교차했죠. 화려한 빌딩 앞에서 멈췄죠. 준호가 안내해준 주소는 서울에서도 손꼽히는 고급 업무지구의 중심에 자리 잡은 초고층 빌딩이었습니다. 엘리베이터 홀로 들어설 때 안에서 일하는 직원들은 다들 깔끔한 복장에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태식은 익숙지 않은 분위기에 살짝 긴장감을 느꼈지만 준호의 손짓에 따라 빌딩 외벽에 설치된 안내 스크린을 거쳐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아버지, 제가 이룬 모든 것을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어요. 준호는 아버지의 반응을 살피면서도 어딘가 긴장한 기색이 엿보였습니다. 10년 넘게 떨어져 지낸 후 처음으로 자신이 일궈낸 성공을 직접 보여주는 순간이니까요. 회사 직원들은 준호를 보며 공손하게 인사했습니다. 각 부서 임원으로 보이는 사람들은 머리를 숙여 회장님, 안녕하십니까? 하고 인사를 건넸고 복도에서 마주친 직원들도 잽싸게 목례했죠. 태식은 아들이 이렇게 많은 이들의 존경과 의지를 받고 있다는 사실에 새삼 놀랐습니다. 화려하게 꾸며진 로비에 들어섰을 때 곳곳에는 대형 스크린과 예술품들이 배치되어 있었어요. 로비 중앙에 놓인 조형물은 곡선으로 이뤄진 현대미술 작품이었는데 준호가 직접 작가를 지원해 만든 것이라는 설명이 붙어 있었습니다. 태식은 그 안내판을 잠시 들여다보며 이곳이 단순한 회사 이상의 의미를 지니고 있음을 느꼈죠. 그의 비서가 다가와 귓속말을 했죠. 회장님, 중국 측에서 온 중요한 전화가 있습니다. 그녀는 영어와 중국어가 섞인 서류를 안고 있었고 시급해 보이는 표정이었습니다. 준호는 잠시 긴장한 표정을 지었어요. 얼굴에 희미한 걱정이 비쳤지만 태식이 옆에 있다는 걸 의식하며 곧 미소를 되찾았습니다. 아버지, 잠시만 기다려주시겠어요? 그가 사무실로 들어갔습니다. 태식은 넓은 통유리로 된 회장실이 펼쳐진 광경에 잠시 놀랐어요. 깨끗이 정돈된 책상, 규모가 상당해 보이는 회의 테이블, 그리고 넓은 소파가 놓인 응접 공간 등이 한눈에 들어왔죠. 태식은 벽에 걸린 사진들을 바라보았죠. 방 안에는 준호가 해외 사업을 진행한 흔적이 담긴 사진들이 줄지어 있었고 그중 하나는 10년 전 준호의 장례식 사진이었습니다. 검은 리본이 달린 영정, 장례식장 한편에 앉아 오열하는 태식과 미영의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죠. 태식은 그 사진을 보는 순간 가슴이 콱 막히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한 중년 남성의 사진이 있었어요. 사진 아래에는 나의 은인, 장 회장님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사진 속 남자는 따뜻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준호 곁에서 어깨 동무하듯 서 있는 모습이 인상 깊었죠. 태식은 바로 이 인물이 아들을 구해줬다는 사업가가 아닐까 생각했습니다. 사진을 천천히 살피던 태식은 이 모든 게 아직도 꿈 같다는 기분에 휩싸였어요. 10년간 죽은 줄로만 알았던 아들이 이곳에서 회장으로서 사람들을 이끌고 있었고 또 다른 은인과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왔다는 사실이 믿기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아내 미영이 이 광경을 보지 못했다는 현실이 마음을 시리게 했죠. 한참을 서성이던 태식은 준호가 전화를 끝내고 사무실로 돌아올 때까지 그 벽에 걸린 사진들을 조용히 하나씩 살펴봤습니다. 아들의 과거와 현재가 교차하는 순간에 태식은 말로 다하기 힘든 감정이 뒤섞여 모관이 탁 막혔습니다. 준호가 사무실에서 나왔을 때 그의 표정이 어두웠습니다. 방금 전까지 직원들에게 환한 미소를 띠던 모습과 달리 이젠 깊은 고민이 스며든 얼굴이었죠. 중국 측의 전화 때문인지 혹은 그 외에 다른 문제가 있는지 태식은 알 수 없어 답답함을 느꼈습니다. 아버지, 말씀드릴 게 있어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죠. 진지한 눈빛에서 무언가 중요한 비밀을 꺼내려 한다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준호는 잠시 창문 너머를 바라보다 결국 결심한 듯 고개를 돌렸어요. 저를 구해준 사업가 장 회장님은 사실 어머니의 옛 애인이었습니다. 충격적인 사실에 태식은 말문이 막혔어요. 평생을 함께해온 아내에게 그런 과거가 있었다니 태식의 머릿속은 순식간에 하얗게 변했습니다. 그분은 어머니와 헤어진 후에도 항상 어머니를 사랑하셨대요. 준호는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동안 마음 한구석을 짓눌렀던 사실인 듯 한 문장 한 문장에 무거움이 실려 있었죠. 그래서 제가 누구인지 알아보셨고 저를 도와주신 겁니다. 준호의 말에 태식은 착잡한 표정으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수많은 차들이 도심을 달리는 모습이 한눈에 보였지만 그의 머릿속은 온통 미영에 대한 추억과 상념으로 가득 찼어요. 아내가 다른 남자를 사랑했었을 가능성, 그리고 그 남자가 아들을 구해줬다는 사실. 준호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장 회장님은 어머니에게 제가 살아있다는 걸 알려주셨어요. 그 말이 떨어지자 태식은 아내가 오래전부터 아들의 생존을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떠올렸고 다시금 복합적인 감정에 잠겼습니다. 하지만 어머니는 아버지가 상처받을까봐 비밀로 하기로 결정하셨대요. 이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느낌이었죠. 태식은 한순간에 너무 많은 진실을 마주한 탓에 한동안 할 말을 찾지 못했습니다. 장 회장님은 돌아가시기 전 저에게 이 회사를 물려주셨습니다. 준호의 목소리는 잠시 떨렸지만 곧 차분하게 이어졌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부탁을 하셨어요. 네, 가족에게 돌아가라고. 긴 침묵이 사무실 안을 채우고 소파에 놓인 서류들이 에어컨 바람에 살짝 일렁이듯 뒤처졌습니다. 태식은 의자에 몸을 기댄 채 눈을 질끈 감았습니다. 아내가 옛 애인을 완전히 잊지 못했다는 사실, 그리고 그 애인이 아들을 구해주었다는 사실, 더 나아가 이 회사가 그의 유산이라는 점. 온갖 생각이 뒤엉켰지만 태식은 그래도 아들이 이 자리에 서 있다는 점만으로 복잡한 마음을 조금씩 가라앉히려 했습니다. 어쩌면 미영은 예전에 자신과 만나기 전 인연이었던 그 사람의 헌신을 존중했고 그 덕분에 아들이 살아남았으니 마음 한편에서 감사함을 느꼈을지도 모르지요. 준호는 태식의 반응을 살피며 작게 중얼거렸습니다. 어머니가 그러셨다고 했어요. 당신 아버지에게는 알리지 말아달라. 혹시라도 상처가 될 테니까. 태식은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살짝 젓고 눈을 떴습니다. 어머니는 날 배려한 거겠지. 그의 목소리는 거의 들릴 듯 말 듯 희미했습니다. 아내가 얼마나 깊은 고민을 했는지 느껴져서 한편으론 더 괴로웠죠. 두 사람은 잠시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불편한 진실이 서서히 밝혀지고 있지만 그런 과거의 인연이 결국 준호를 살렸다는 점이 묘하게 안도감을 주기도 했어요. 애증과 고마움이 뒤섞인 복잡한 기분이 부자의 가슴속을 동시에 요동치게 했습니다. 장 회장님께 참 감사해야겠구나. 태식이 겨우 입을 뗐을 때
준호는 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 말없이 창밖으로 시선을 보냈습니다. 그 창 너머에는 찬란한 빌딩 숲이 펼쳐져 있었고 거기에는 준호가 이룬 성취와 장 회장의 흔적이 곳곳에 배어 있었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준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장례식 이후로 한층 차분해진 거리 위에는 가로등 불빛이 새벽 공기에 은은하게 번지고 있었어요. 차량 유리창으로 비치는 시내 풍경이 지나가고 길가의 간판 불빛도 점차 어둑해지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또 하나 고백할 게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무거웠죠. 태식은 아들의 모습을 옆눈으로 살폈습니다. 준호의 손가락이 긴장한 듯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보였어요. 사실 제가 어머니의 병을 치유할 방법을 알고 있었습니다. 준호는 차창 밖으로 시선을 돌리며 숨을 골랐습니다. 중국에서 개발 중인 새로운 치료법이었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태식의 가슴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아내 미영의 죽음을 불가항력처럼 받아들이고 있었는데 아들에게는 다른 길이 있었다니. 태식은 그 사실을 몰랐다는 것이 더욱 안타깝고 속상하게 다가왔죠. 하지만 어머니께서는 거부하셨습니다. 준호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두운 차 안에서 그의 눈물이 작은 빛을 받아 반짝이는 듯 보였습니다. 그 이유는 내가 알아. 엄마는 오빠가 다시 위험에 처하는 건 원치 않는다고 하셨어. 준호의 어깨가 흔들렸습니다. 그는 고개를 살짝 떨구고 서럽게 울었습니다. 태식은 운전석 뒤에 앉아 주먹을 꽉 쥐었다 폈다 하며 말을 잃었습니다. 만약 미영이 그 불법 치료를 받아들였다면 정말 생명이 연장될 수도 있었을까요? 그렇지만 그녀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은 채 아들을 보호하기 위해 스스로 죽음을 받아들였다고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졌죠. 제가 더 일찍 찾아갔더라면 어머니를 설득할 수 있었을 텐데. 준호의 눈물에 태식도 함께 울었어요. 묻어두려 했던 후회가 이번에는 너무나 선명하게 떠올라 참아왔던 울음이 터져나왔습니다. 미영은 죽음을 앞두고도 아들을 보호하는 선택을 했던 겁니다. 그녀가 가진 모성애가 어떤 것인지 태식은 다시금 체감할 수 있었습니다. 애초에 아들을 잃었다고 믿고 살았던 시간도 충분히 괴로웠는데 알고 보니 아들은 살아있었고 마지막 순간까지도 그 아들을 위험에서 지키려 했다는 사실이야말로 미영이 얼마나 강인하고도 자애로운 사람이었는지를 보여줬죠. 긴 침묵 속에서 차는 조용히 달려 어느새 태식의 집 앞에 멈췄습니다. 거리에는 어스름한 가로등 불빛만이 두 사람의 눈물을 비추고 있었어요. 준호는 천천히 문을 열고 태식과 함께 차에서 내렸습니다. 서로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알 수 없어 잠시 그 자리에 멈춰섰죠. 밤 공기가 차갑게 스며들었지만 두 사람의 가슴 속에는 미영이 남긴 사랑과 희생이 뜨겁게 맴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준호는 마주서서 가볍게 고개를 숙였습니다. 당장이라도 더 많은 변명을 하고 싶었지만 결국 떠오르는 말은 사죄뿐이었죠. 태식은 그런 아들을 보며 눈을 닦아냈습니다. 네, 어머니가 왜 그랬는지 이젠 알 것 같다. 그는 이미 흐른 눈물을 거두려 했지만 목소리에 여전히 울음이 묻어 있었어요. 두 사람은 그렇게 한참 동안 입을 다물고 서 있었습니다. 미영이 남긴 상처와 보호, 그리고 생을 마감하면서도 아들을 위해 지킨 신념. 그 모든 진실이 결국 오늘 이 밤에야 완전히 드러난 것이었죠. 작은 바람이 불자 가로등 불빛이 흔들리듯 그들의 그림자도 미세하게 움직였습니다. 준호는 아버지와 함께 울다가 겨우 울음을 멈추고는 아버지의 어깨에 손을 가만히 올렸어요. 어머니가 바랐던 건 제가 살아있어 주는 것, 그리고 아버지 곁으로 다시 돌아가는 것이었을 겁니다.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어쩌면 미영이 떠나기 전 마지막까지 품었던 소망은 바로 이 장면이었으리라 생각했죠.
결국 아들은 살아 있었고 이렇게 아버지와 함께 집 앞에 서 있으니 말입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짧은 인사를 나눈 뒤 각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하지만 쉽게 잠들지 못했죠. 미영의 모습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았고 특히 그녀가 마지막까지 불법 치료를 거부한 이유를 생각하면 더욱 마음이 아파왔습니다. 이제는 되돌릴 수 없으나 적어도 미영이 남긴 사랑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겠다는 의지를 태식과 준호 둘 다 조용히 다짐했어요. 비록 아내와 어머니는 없지만 그녀가 지키고자 한 아들과 남편은 이제 함께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미영의 49제를 준비하는 동안 준호는 어머니의 다이어리를 발견했습니다. 장례 후에도 미처 치우지 못했던 짐들과 책장 사이를 정리하던 중 낡은 표지가 눈에 들어왔어요. 다이어리에 묶여있던 리본은 이미 빛이 바랜 상태였고 모서리는 닳아서 해진 흔적이 있었습니다. 아버지, 이것 좀 보세요.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불렀어요. 서재 한 구석에 앉아있던 태식은 천천히 일어나 준호가 가리키는 쪽으로 갔습니다. 다이어리를 직접 본 태식의 눈이 살짝 흔들렸죠. 미영이 살던 방에서는 가끔 일기나 메모 같은 흔적이 발견되곤 했지만 이렇게 두껍고 오래된 다이어리가 남아있을 줄은 몰랐습니다. 다이어리에는 미영이 매일 준호에게 쓴 편지가 가득했습니다. 표지를 열어보니 첫 장부터 깔끔한 손글씨가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초반에는 희미하게 번진 잉크도 보였는데 아마 미영이 쓰면서 눈물을 흘린 날이 많았을 거라고 짐작할 수 있었죠. 어머니가 날 위해 이렇게까지 매일 편지를 쓰셨다니. 준호의 음성은 떨렸고 목울대가 가끔씩 끽끽 소리를 낼 만큼 감정이 고조되어 있었어요. 그는 한 페이지 한 페이지를 넘기면서 마치 미영이 살아있는 것처럼 그 목소리를 상상했습니다. 마지막 페이지에는 놀라운 내용이 적혀 있었죠. 내 아들아, 너가 장례식에 올 것을 알고 있단다. 내 장례식이 우리 가족을 다시 하나로 모을 기회가 되길 바란다. 마치 미영이 미래를 내다본 것 같았어요. 그 문장은 준호의 심장을 세차게 때렸습니다. 어머니가 언젠가 자신이 돌아올 거라고 확신한 듯 매일매일 기도하듯 글을 썼다는 사실에 준호는 무릎을 꿇고 흐느꼈습니다. 어머니는 항상 한 발 앞서 계셨어요. 준호는 다이어리를 꼭 붙든 채 그대로 뺨에 눈물을 흘리며 몸을 떨었습니다. 태식은 옆에서 조용히 손을 얹어 아들을 다독였어요. 눈물로 적셔진 준호의 손등이 떨리고 있는 게 고스란히 느껴졌습니다. 그때 수미가 또 다른 편지를 들고 들어왔죠. 방문을 천천히 열고 들어오는 그녀의 얼굴엔 막 울다 멈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빨갛게 달아오른 눈가와 코, 그리고 눈물 자국이 말라버린 뺨 등에서 그녀 역시 어머니의 흔적을 찾아보며 실컷 울었으리라는 게 드러났습니다. 이건 엄마가 오빠에게 직접 전해주라고 하신 거야. 수미는 한숨을 내쉬며 편지를 건넸습니다. 얇은 편지 봉투가 살짝 구겨져 있었지만 편지지 안쪽에 적힌 글씨는 깔끔하게 보존되어 있었어요. 준호는 떨리는 손으로 편지를 열었습니다. 내 사랑하는 아들아, 이제 죄책감에서 벗어나렴. 너가 살아있다는 것만으로도 나는 행복했단다. 이제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렴. 편지 문장을 또박또박 읽어가던 준호는 결국 말을 잇지 못하고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태식도 함께 눈시울이 붉어졌죠. 아내가 마지막까지 믿고 있던 그 메시지가 사실상 준호와 태식의 재회를 이끌어준 셈이었습니다. 그날 세 사람은 다시금 거실에 모여 어머니가 남긴 편지들을 하나씩 읽으며 울고 웃었습니다. 미영의 목소리가 부엌에서 밥 먹으라고 부르는 듯한 환청이 들리는 것 같기도 했죠. 수미는 그 순간을 조금이라도 더 오래 붙들고 싶은 마음에 휴대폰으로 다이어리와 편지를 사진으로 찍어두었어요.
창밖에는 봄비처럼 잔잔한 비가 내리고 있었고 그 소리가 집안의 정적과 어우러져 서글프지만 평온한 공기를 만들어냈습니다. 준호는 어머니의 마지막 문장을 가슴속에 새겼어요. 이제 아버지와 함께 새로운 시작을 하렴. 그 문장이 준호를 일으켜 세우는 말이 될 거라고 그는 확신했죠. 49제를 준비하는 날 아침, 태식은 집안 곳곳을 살피며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어제 저녁 준호와 함께 재단 기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는데 그 계획을 오늘 공식적으로 발표하겠다고 준호가 결정했기 때문이었죠. 갑작스럽게 잡힌 기부 발표 행사였지만 미영의 49제와 함께하려는 아들의 뜻을 태식은 존중하고 싶었습니다. 수미 역시 새벽부터 와서 살림을 거들고 있었고 마당 한편에는 화환과 추모용 국화꽃이 준비되어 있었어요. 집안은 이른 시각부터 분주한 발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준호가 후원단체 관계자들을 모셔오기로 했고 여러 명의 지인이 미영의 49제에 참석해줄 예정이라 그 규모가 결코 작지 않을 듯 보였습니다. 아버지, 준비는 거의 다 되셨나요? 준호가 수화기 너머에서 물었습니다. 태식은 짧게 대답했어요. 그래. 너희 도착하면 바로 의식부터 진행하지. 전화기 건너로 들리는 준호의 목소리엔 결의에 찬 기색이 묻어 있었지만 약간의 떨림도 함께 느껴졌습니다. 아들과의 통화를 마치고 수화기를 놓은 태식은 문득 미영의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내가 살아있는 동안 당신이 없을 줄이야. 그가 혼잣말로 중얼거리자 공기 중에 맴도는 정적이 가슴 한구석을 시리게 파고들었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준호가 미영의 빈자리를 조금이나마 메워주고 있다는 안도감이 들었죠. 아들의 존재는 이제 태식에게 있어 다시 시작할 힘을 건네는 큰 버팀목이 되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흘러 집 안팎으로 사람들이 모이기 시작했습니다. 과거에 미영이 봉사활동을 하며 알게 된 후배들, 오래된 친구들, 그리고 준호가 관계를 맺고 있던 기업인들과 의료단체 관계자들도 하나둘씩 찾아왔죠. 검은색 옷차림을 한 이들이 조심스럽게 입장해 빈소 역할을 할 재단 앞에서 향을 피우고 미영의 사진을 잠시 바라보며 추모했습니다. 한 선생님, 오랜만이에요. 미영의 대학 동창이라는 여성이 다가와 태식에게 조심스레 인사를 건넸습니다. 태식은 힘겹게 고개를 끄덕이고 그녀의 손을 살짝 잡아주었어요. 시간이 참 무상하다는 생각에 마음이 다시금 저릿해졌습니다. 하지만 오늘만큼은 아내를 위해 준비한 자리이니 슬픔을 억누르고 행사를 무사히 치러야 한다고 스스로 다짐했죠. 곧이어 준호가 도착했습니다. 검은 양복에 단정한 넥타이를 맨 준호는 행사장으로 쓰인 마당 입구에서부터 사람들에게 인사하며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뒤따르는 수미는 새하얀 국화를 들고 있었고 그녀 역시 왠지 모르게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두 사람이 나란히 걷는 모습에 주변 사람들은 저마다 미소를 지으며 조용히 길을 터줬습니다. 아들, 딸이 함께 만들어가는 이 새로운 풍경이 미영이 가장 보고 싶어 했던 모습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버지, 이제 시작해도 될까요? 수미는 조용히 태식에게 다가와 물었고 태식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추모의식이 시작되자 참석자들은 모두 자리에 앉아 미영의 49제를 경건하게 지켜봤습니다. 차분한 종소리와 함께 스님의 기도와 잠깐의 묵념이 이어졌고 미영을 추억하는 이들이 서로 작게 위로의 말을 건넸죠. 향초가 타들어가는 냄새와 국화꽃의 은은한 향기가 혼재된 공기 속에서 태식은 아내가 이 자리에 없는 게 새삼 믿기지 않았습니다. 의식이 절정에 다다르자 준호가 잠시 단상 앞으로 나왔습니다. 뒤쪽에는 스크린이 설치되어 있었는데 거기에는 미영의 생전 사진들이 순서대로 번갈아가며 비치고 있었어요. 초년 시절부터 결혼 생활, 그리고 준호와 수미가 어렸을 때 찍은 가족 사진까지
각 사진마다 미영의 따뜻한 미소가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어머니의 이름으로 재단을 설립하게 되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준호가 또렷하고 침착한 목소리로 선언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뒤편 스크린에는 임미영 재단이라는 문구가 등장했고 참석자들은 경건한 마음으로 그 화면을 바라봤죠. 어머니는 암으로 투병하시면서도 늘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싶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뒤늦게 살아 돌아온 뒤에도 불법적인 방법 대신 올바른 치료법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강조해 오셨습니다. 준호의 말에 태식은 미영이 생전에 남긴 메모들, 그리고 그녀가 힘겹게 병상에서 밝히던 소망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곧 누구나 병 없이 살기를 바라는 마음이자 아들이 위험에 빠지지 않기를 바라는 모성이었죠. 그래서 오늘 저는 제가 모아온 재산의 절반 이상을 암 환자 재단에 기부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연단 위에 선 준호의 목소리는 결연했습니다. 그 말이 떨어지자 수미가 의자에서 작게 울음을 삼키는 소리가 들렸고 객석 여기저기서 감탄과 탄성이 동시에 일어났습니다. 이 재단은 이제 막 출발하겠지만 어머니의 이름을 이어받아 불법이 아닌 정당한 방식으로 누구나 치료받을 수 있는 미래를 만드는 데 쓰일 것입니다. 준호의 눈매는 살짝 울컥해 보였지만 목소리는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그가 전하는 의지와 진심이 행사장 구석구석에 퍼져나가 사람들은 작은 박수와 함께 눈물을 머금은 채 그를 바라봤죠. 얼마 뒤 공식 기자회견처럼 마련된 간단한 질의응답 시간이 열렸습니다. 언론사 기자들이 일어서서 이번 기부와 재단 운영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물어봤고 준호는 차분하게 답변했어요. 준호 곁에서 태식은 이 모든 장면이 마치 꿈만 같았지만 동시에 아들이 얼마나 많이 성장했는지 절실히 느꼈습니다. 행사가 거의 끝날 무렵 사람들이 자리를 정리하고 천천히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추모가 나는 한결한산해졌고 남은 이들은 준호가 직접 초대한 의료진과 몇몇 지인뿐이었죠. 그때 수미와 함께 태식이 영정사진 앞으로 다가갔고 준호도 뒤따라 걸어왔습니다. 영정사진에는 밝은 미소를 머금은 미영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검은 테두리 안에서 그녀는 마치 고생했어, 우리 가족이라고 말해주는 듯 보였어요. 준호와 태식이 영정사진 앞에 꽃을 바치자 갑자기 창문 너머로 시원한 바람이 불었습니다. 실내 온도가 약간 내려간 듯한 기분이 들면서 국화꽃 몇 송이가 미세하게 흔들렸죠. 그 흔들림이 눈에 확 들어오자 태식의 눈길은 자연스레 영정사진에 머물렀습니다. 정말 순간적인 착각이었는지 미영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간 것처럼 보이기도 했습니다. 여보, 당신의 마지막 선물을 받았네. 태식은 속삭였습니다. 목소리는 낮았고 약간 쉰 듯했지만 그 안에는 무수한 감정이 응축되어 있었어요. 잔잔하게 들려오는 의식 음악을 배경으로 준호와 수미가 함께 고개를 숙였습니다. 준호는 꽃을 내려놓으면서 어깨를 들썩이며 말했다고 해야 할까요? 아니면 마음속으로만 중얼거렸는지는 모르겠지만 그의 입술 근처에서 조그맣게 어머니, 감사합니다라는 기도가 흘러나왔습니다. 그 순간 태식은 왠지 모르게 미영이 정말 우리와 함께 있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장례 때부터 지금까지 이어진 이 모든 사건이 결국 미영이 만들어 놓은 길을 그대로 따라온 건 아닐까 하는 느낌이었죠. 주변에 남아있던 장 회장의 옛 동료들도 준호에게 다가와 따뜻한 위로와 축하를 건네주었습니다. 누군가는 장 회장님 살아계셨다면 무척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라고 말했고 어머님께서도 분명 기뻐하실 거예요 라는 말도 이어졌습니다. 그 말들을 들으며 준호는 겸손하게 머리를 숙였고 태식은 그런 준호의 모습을 흐뭇하게 바라봤습니다. 사람들이 하나둘 떠난 뒤
추모관 한가운데에는 가족만 남았습니다. 태식이 조용히 주위를 둘러봤어요. 이 공간을 빌릴 때 돌아가신 분이 생전 가장 사랑했던 꽃들로 장식해달라고 요청했었는데 여기저기 놓인 국화와 백합 그리고 미영이 좋아하던 작고 여린 안개꽃들이 저마다의 빛깔로 피어나 있었습니다. 미영아, 너가 모든 걸 계획해둔 거겠지. 태식은 마음속으로 되뇌듯 짧은 독백을 내뱉었습니다. 그가 바라본 영정 사진의 미영은 여전히 환한 얼굴을 유지하고 있었고 그 미소가 전보다 더 선명하게 느껴졌죠. 준호와 수미도 저마다 아쉬움을 누르면서 영정을 향해 조심스럽게 인사했습니다. 어머니, 안녕히 계세요. 사실 그 말에는 정말 영원히 이별한다는 뜻보다 언젠가 다시 만날 수 있으리라는 희망이 조금 더 담겨 있었죠. 그렇게 49제 날은 마무리되어 갔습니다. 하지만 이 결말은 곧 새로운 시작이기도 했습니다. 준호가 재단을 통해 펼칠 앞으로의 계획, 태식이 다시금 가족을 지키며 이어갈 삶, 그리고 수미가 모아둔 꿈까지. 미영의 빈자리는 여전히 크게 느껴졌지만 세 사람 모두 이전과는 다른 희망을 품게 되었죠. 추모관 밖으로 나오자 하늘은 파란빛을 더욱 짙게 머금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보이던 잿빛 구름은 어느새 사라지고 맑은 햇살이 세상을 비추고 있었죠. 태식은 그 볕이 조금 따갑게 느껴졌지만 마음만큼은 포근하게 덮여지는 기분이었어요. 수미가 가볍게 몸을 돌려 아버지와 준호를 번갈아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작게 웃으며 제안했죠. 우리 엄마가 좋아하시던 식당에 가서 점심 먹을까요? 준호와 태식은 동시에 괜찮은 생각이라고 아주 작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족이 함께 떠난 미영이 좋아하던 식당에서 세 사람은 어색하게나마 식사를 하며 웃고 떠들었습니다. 울컥해져서 갑작스레 눈물을 흘리는 순간도 있었지만 그 눈물에는 슬픔만이 아니라 아련한 그리움과 깊은 안도가 동시에 스며 있었어요. 정확히 말하자면 이미 이들은 미영이 바라던 모습을 완성해가고 있는지도 몰랐습니다. 죽은 줄 알았던 아들이 돌아오고 깊은 비밀들이 드러난 끝에 맞이한 49제. 그날을 기점으로 그들은 한 발 더 앞으로 나아갈 결심을 하게 되었죠. 그 결심은 곧 미영이 남긴 유산이자 선물일 테고 앞으로도 삶의 지침이 되어줄 거라는 사실을 서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고마워요. 이제 저희는 잘 살겠습니다. 준호가 조용히 중얼거렸을 때 태식도 작은 목소리로 속삭였어요. 그래, 여보, 우린 잘 지낼게. 누구에게도 들리지 않았지만 아마 미영이 가장 듣고 싶었던 말이었겠지요. 장례식장에서부터 이어진 기나긴 상흔이 이젠 한결 아물어가고 있었습니다. 미영이 꾸려놓은 이 모든 계획과 가르침, 그리고 아들을 살려냄으로써 지키고자 했던 가족의 의미는 앞으로도 태식과 준호, 그리고 수미가 걸어갈 길에 언제까지나 빛이 되어줄 거였습니다. 그날 오후 식당에서 나와 각자 차에 올라타 집으로 돌아가는 길목. 차창 밖으로 스치는 햇살과 바람이 어쩐지 특별해 보였어요. 아마 미영이 남긴 마지막 선물은 여기서 끝이 아닌 평생을 함께할 또 다른 시작을 열어준 것이겠지요. 세상은 여전히 빠르게 돌아가고 어느 때처럼 바쁜 일상 속으로 가족을 끌고 가겠지만 49제를 마친 그 순간만큼은 모든 것이 잠시 멈춘 듯 고요하고 따뜻했습니다. 그리고 그 고요한 순간에 여보, 당신의 마지막 선물을 받았네. 고마워. 라는 태식의 말은 영정 사진 속 미영의 미소를 조금 더 환하게 만들어주는 작은 비밀이 되었습니다.